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전자권을 통보해 왔기 때문입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통보였습니다. 경로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카드 5장을 동시에 꺼냈습니다. CNN 여론전, 주한미군 철수 위협, 기술 봉쇄, 해구산 축소까지 3일이면 끝난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겁먹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꺼내질 때마다 미국이 몰랐던 충격적인 무기가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사거리 3,000km 탄도미사일,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48기. 22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해온 NSC 보좌관은 마지막에 자기 보고서를 직접 찢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백악관 지하 1층 상황실에 긴급 호출이 떴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17분. 베개 위에서 진동하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화면에 뜬 이름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이 번호가 새벽에 울리면 전쟁이거나 쿠데타입니다. 캠벨, 30분 안에 상황실로 와. 한국이 움직였어. 저는 리처드 캠벨, NSC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입니다. 22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모든 안보 이슈가 제 책상을 거쳐 대통령에게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자권, 한국군 작전 통제권, 전시의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의 문제. 60년 넘게 미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십 년째 돌려달라고 했고, 미국은 수십 년째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미뤄왔죠. 그게 오늘 깨졌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니 스크린에 한국 대통령실 긴급 성명이 떠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로버트 맥닐이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30분 전에 한국 대통령실에서 통보가 왔어. 협상이 아니야. 통보야. 성명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전환을 더 이상 협의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며 전환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합니다. 상황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일방적 통보라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2년입니다. 22년 동안 제가 써온 보고서에 기본 전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자권 전환을 원하지만 미국의 동의 없이는 실행하지 못한다. 그게 지난 22년간 미국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뼈대였습니다. 한국이 전자권을 원하면 미국은 조건을 붙입니다. 방위비 올려라. 미군 기지 확장해라. 반도체 공장 지어라. 한국은 그 조건을 수용하고 미국은 다시 전환을 미룹니다. 이 게임이 20년 넘게 반복됐죠. 그런데 한국이 게임을 깨버렸습니다.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가버린 겁니다. 맥닐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야. 한국 국방부가 동시에 발표한 게 있어. 두 번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한국 국방부 보도자료. 자주국방 로드맵 2030 현무 미사일 체계. 고도화, 핵추진잠 수함 2호 번조 착수, LSAM 양산 돌입, 초소형 정찰위성 군집 48기 완성. 이 타이밍이 우연이겠어? 맥닐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전자권 통보와 동시에 미군 없이도 된다는 증거를 내민 겁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더글러스 하트 상원의원, 상원 군사위원장. 새벽인데도 양복에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습니다. 시간 냄새가 복도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잠을 안 자는 건지 새벽에도 시가를 피우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야? 한국 놈들이 미쳤어? 하트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전자권. 우리가 피 흘려서 지켜준 나라가 감히 통보를 해. 통보를? 하트의 목소리가 상황실 벽에 부딪혀 올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목에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하트를 잘 압니다. 22년째 같은 워싱턴에서 일하니까요. 이 사람은 원래 방산업체 로비스트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노스롭 그러먼. 미국 3대 방산업체의 로비를 도맡아 하다가 상원에 입성했죠. 군사위원장이 된 건 능력이 아니라 연줄입니다. 방산업체에서 흘러나온 정치자금이 그를 이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트에게 한국은 동맹이 아닙니다. 고객입니다. F-35 사줄 고객, 패트리엇 사줄 고객, 글로벌호크 사줄 고객. 전자권은 그 고객의 목줄이었죠. 전자권을 쥐고 있으면 한국은 미국 무기를 안 살 수가 없으니까요. 캠벨. 하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가 연기가 눈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22년 동안 한국 담당하면서 뭘 한 거야? 한국이 통보를 하게 생겼어. 의원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은 무슨 파악이야? 본때를 보여주면 돼. 하트가 손가락을 세워가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CNN에 때려. 전자권 전환하면 한반도에 전쟁 난다. 한국 국민들 겁먹으면 정부가 알아서 물러서. 둘째, 주한미군 감축 검토한다고 흘려. 28,500명 중 1만 명 빼는 시나리오. 한국이 쫄면 방위비 5배로 올려받아. 셋째, 미군 장비 기술 이전 전면 중단. F-35 업그레이드 차단하고 정비 매뉴얼 회수해. 한국이 독자 정비 못하면 3개월 안에 전투기 절반이 멈춰. 하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앉으며 웃었습니다. 시가를 입에 물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3일이면 끝나. 한국은 겁쟁이니까. 맥닐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도 하트의 계획이 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2년간 이 공식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국이 카드를 꺼내면 한국은 물러섰습니다. 매번. 예외 없이.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건 22년의 경험이 말한 겁니다. 22년간 한국은 항상 물러섰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걸 알기까지 저에게는 정확히 11일이 걸렸습니다. 하트의 계획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원군사위 비공개 회의실. 하트가 27페이지짜리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 Grand Package Korea Reset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밀 등급이 찍혀 있었죠. 이건 내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거야. 6개월 전이면 한국의 전자권 통보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하트는 한국을 압박할 기회를 처음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자권 통보는 오히려 하트에게 명분을 준 셈이었죠. 문서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1단계 여론전. CNN, 워싱턴 포스트, 폭스뉴스의 동시 기사. 전자권 전환은 한반도 전쟁 위험을 3배 높인다. 보도 자료까지 이미 써놓은 상태였습니다. 2단계 군사 압박. 주한미군 1만 명 감축 검토 발표. 오산 공군기지 F-35 8대 일본 요코타로 재배치. 한국 언론이 패닉에 빠지면 방위비 분담금 현재의 5배인 62억 달러 요구. 3단계 기술 봉쇄. F-35 정비 매뉴얼 회수. KF-21 엔진 핵심 부품 수출 허가 보류.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재적용 검토. 4단계 경제 연계.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에 주한미군 주둔동의 조항 삽입. 삼성, SK 미국 공장 투자와 방위비 패키지 연계. 5단계 최종 굴복. 한국이 모든 조건을 수용하면 전자권 전환을 다시 10년 유예.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 무기 150억 달러 추가 구매. 아름답지 않아? 하트가 시가를 비벼끄며 웃었습니다. 한국이 전자권 달라고 통보한 걸 역이용하는 거야. 저놈들이 깝치면 깝칠수록 우리가 뜯어낼 게 많아져. 전자권은 미끼야. 진짜 목표는 돈이지. 방 안에 있던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차관보,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인도태평양사 연락장교. 모두 하트의 계획에 동의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으니까요. 전자권, 무기 기술, 경제, 동맹 심리. 모든 레버리지를 동시에 당기는 구조. 한국이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캠벨, 내가 서울에 가. 하트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3일이면 충분해. 가서 한국 국방부에 이 패키지를 전달하고 72시간 내 회답을 요구해. 한국이 거부하면 1단계부터 실행한다고 통보해. 3일이요? 왜? 더 필요해. 한국 아이들한테 골프라도 치러 가게? 비공개 회의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양복 3벌. 3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면 도구, 노트북,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로버트 캠벨,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한국에서 군 생활을 했던 사람. 제가 NSC에 들어간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매년 한국을 방문했죠.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품 상자를 가방에 넣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출장 갈 때마다 가져가는 습관이었습니다. 일종의 부적 같은 거였죠.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놈들한테 절대 동정심 보이지 마. 저놈들은 미소 뒤에 칼을 숨기는 놈들이야. 약하게 나가면 잡아먹혀. 차창 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일이면 끝난다. 그때까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습하고 무거운 공기. 활주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트 연료 냄새와 섞인 여름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워싱턴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에 익숙한 폐가 잠시 버벅거렸습니다. 공항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차로 47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차창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본 게 4년 전이었습니다. 그새 건물이 더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별관 3층 회의실. 저를 맞이한 건 서정민 국방정책실장이었습니다. 첫인상이 이상했습니다. 제가 예상한 건 긴장한 얼굴, 방어적인 자세, 또는 적어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NSC 선임 보좌관이 27페이지짜리 압박 패키지를 들고 온 겁니다. 긴장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서정민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이. 먼 길 오셨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커피 드시겠습니까? 한국 원두로 내린 건데 꽤 괜찮습니다. 48세. 서울대 졸업 후 미국 조지타운에서 안보학 석사. 국방부에서 23년. 이력서만 보면 평범한 관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CIA 평가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민은 미소를 유지한 채 상대방의 전략적 기반을 해체하는 능력이 있다. 주의 요망. CIA가 외국 관료에게 주의 요망을 붙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 실장님. 저는 일부러 차갑게 들어갔습니다. 하트의 지시대로 강하게, 동정심 없이 전자권 전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가방에서 27페이지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가 위로 오게 Grand Package Courier Reset. 문서를 밀어서 서정민 쪽으로 보냈습니다. 서정민이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고 첫 페이지를 넘기고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고 속도가 빨랐습니다. 읽는 게 아니라 흐든 거였습니다. 5분 만에 27페이지를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눈빛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반박도 없고, 분노도 없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에어컨이 충분히 가동되고 있는 회의실인데 왜 이렇게 덥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서 실장님, 이 문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셨습니까? 72시간 내 회답이 없으면 1단계부터 실행됩니다. 이해했습니다. 서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서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태블릿 하나. 저희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태블릿을 켜서 저에게 돌려놓았습니다. 화면에 한국 국방부 로고와 함께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자주국방 현황 브리핑 대한민국이 가진 것들. 이건 뭡니까? 캠벨 보좌관님이 27페이지를 주셨으니 저희도 자료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공평하게요. 서정민이 미소를 유지한 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다 보시고 나면 그 72시간이 필요한 쪽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커피잔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22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정민의 태블릿을 보기 전에 먼저 터진 건 하트의 카드였습니다. 서울 도착 다음 날 아침, 호텔 방에서 CNN을 틀었을 때 화면에 뜬 속보 자막을 보고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BREAKING 한국, 전자권 일방 전환 선언,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하트가 1단계를 실행한 겁니다. 제가 서울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니 제가 서정민을 만나 패키지를 전달하기도 전에 카드를 써버렸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고 하트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원님, 아직 협상도 시작 안 했는데 왜 벌써 CNN을 터뜨립니까? 협상, 무슨 협상이야. 여론전은 빠를수록 좋아. 한국 국민들이 전쟁 난다고 겁먹으면 저쪽 정부가 자기 국민한테 눌려서 물러설 거야. 넌 그때 들어가서 서명만 받으면 돼. 하트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국민을 겁줘라. 국민이 겁먹으면 정부가 흔들린다. 정부가 흔들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된다. 과거에는 통했던 방식이죠. 하지만 그날 오후 호텔 TV에서 한국 뉴스를 보다가 의자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한국 여론이 뒤집힌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CNN 보도에 국민 분노 폭발. 미국이 협박하는 거냐. 전자권 빨리 가져오자 여론 급등. 온라인 청원 사이트에 전자권 즉각 전환 청원 등록. 24시간 만에 187만 명 동의. 여론조사 전자권 전환 지지율 78%. CNN 보도 이전 대비 12% 상승.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하트의 CNN 카드가 한국 국민을 겁먹게 만든 게 아니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협박한다는 프레임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전자권 전환 지지율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하트에게 보고했습니다. 의원님, CNN 기사가 역효과를 냈습니다. 한국 여론이 오히려 전자권 전환 쪽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3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겁먹은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12% 몰랐습니다. 그게 말이 돼? 전쟁 날 수도 있다는데 왜 안 무서워해? 하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투였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22년간 한국을 담당하면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캠벨, 2단계로 가. 주한미군 카드 꺼내. 의원님, 1단계가 역효과를 낸 상황에서 바로 2단계를 실행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알아서 해. 국방부에 전화할 테니까 너는 거기서 그쪽 반응이나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하늘은 맑았습니다. 저 아래 거리에서 사람들이 평범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전쟁 날 수도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겁먹는 국민이 아닌 건가. 이틀 뒤, 하트가 2단계를 시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외교적 언어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말 안 들으면 미군 뺀다. 이겁니다. 서울 체류 4일째. 3일이면 끝난다던 출장이 벌써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방부 서정민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저희가 준비한 브리핑이 있습니다. 오후에 시간 되시면 국방과학연구소로 오시겠습니까?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국 무기개발의 심장부입니다. 외국인에게 개방하는 곳이 아닌데 저를 초대한 겁니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직접 보라는 메시지였죠. 대전까지 KTX로 47분, 서울역에서 탈 때까지만 해도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보여줘봤자 미군 없이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ADD 정문에서 보안 검색을 마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닥이 반들거렸습니다. 소독약 같기도 하고 기계유 같기도 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구소 특유의 냄새.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서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 더 서 있었습니다. 별 2개. 소장이었습니다. 유도무기 연구본부장 강태호 소장입니다. 강 소장이 악수를 건넸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직접 뭔가를 만지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현무5 대한민국 독자 개발 탄도미사일.
강 소장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사거리 3,000km, 탄두 중량 9톤, 원형 공산 오차 3m 이내. 숫자가 귀에 들어왔지만 뇌가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3,000km. 서울에서 발사하면 베이징, 도쿄, 괌, 블라디보스토크가 전부 사정권입니다. 탄두 9톤. 미국의 ATACMS가 탄두 중량 227kg입니다. 한국 미사일이 미국 미사일보다 탄두가 40배 무겁다는 뜻이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ATACMS 사거리가 300km입니다. 현무가 3,000이면 사거리가 10배라는 건데 이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강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 실사격 데이터입니다. 검증된 수치예요. 이걸 독자 개발했다고요? 미국 기술 기반 아닙니까? 설계부터 시험까지 100% 국내 기술입니다. 미국 기술은 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제가 22년간 써온 보고서의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숫자였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미국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독자적 장거리 타격 능력은 제한적이다. 제가 매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의 한 줄.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LSAM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 고도 60km.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 보유. 실전 배치 완료. 60km. 미국 사드의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km.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 범위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요격 체계를 만들어 실전에 배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초소형 정찰위성 군집. 48기 운용 중. 한반도 저녁 17분 주기 촬영. 해상도 30cm급. 이건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KH 시리즈 정찰위성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수가 적어서 특정 지역을 촬영하려면 궤도가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국은 작은 위성 48기를 군집으로 운용해서 17분마다 북한 전역을 찍고 있었습니다. 숫자의 힘이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핵추진 잠수함 1호함 건조 완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수중 배수량 4,500톤. 자망 기간 무제한. SLBM 6기 탑재.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건 핵연료를 다루는 기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SLBM을 탑재했다는 건 바다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사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니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미국에 보고가 됐습니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물론이죠. 저희는 숨긴 적 없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보고서를 읽으셨는지는 모르겠네요. 서정민이 커피잔을 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읽었겠죠. 하지만 국가안보보좌관까지 대통령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마 중간에서 한국이 그런 걸 만들 리가 없다며 필터링 됐을 겁니다. 제가 22년간 써온 보고서의 기본 전제,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적이다가 필터 역할을 한 겁니다. 제 보고서가 진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강 소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종합평가 대한민국 독자 억제력, 현무5로 북한 전역 정밀 타격, LSAM으로 미사일 방어, 정찰위성 48기로 실시간 감시, 핵추진 잠수함으로 2차 보복 능력 확보, 주한미군이 없어도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독자 체계가 완성됐습니다. 브리핑 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서류를 살짝 날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정민이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신다고요? 그건 아직 검토 단계입니다. 검토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미소가 달라졌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에서 확신의 미소로. 이 사람은 허풍을 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맴돌았습니다. 3,000km, 9톤, 60km, 48기, 17분, 4,500톤. 전화기를 꺼내 하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원님, 주한미군 카드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한국이 독자 억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1분 만에 답이 왔습니다. 독자 억제력,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한국이 뭘 만들었는데? 미국 기술 베낀 장난감이겠지. 3단계가 기술 봉쇄, 서울 체류 6일째, 하트가 3단계를 발동했습니다. F-35 정비 매뉴얼 접근 권한 제한, KF-21 엔진 부품 수출 허가 지연, 미국 군사 기술 데이터 한국 공유 일시 중단. 기술을 막으면 한국은 3개월 안에 백기를 들어. 하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정민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오산 공군기지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또 초대, 또 직접 보라는 제안. 이쯤 되면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이 카드를 꺼낼 때마다 한국은 직접 보라고 초대합니다. 자신이 있다는 뜻이죠. 오산 공군기지. 미국 제7공군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미군과 한국 공군이 함께 쓰는 기지. 제가 20년 전에 방문했을 때는 경납고마다 미국 기술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F-16 정비는 미국 록히드 마틴 계약 기술자가 했고 한국 공군 정비병들은 보조 역할이었죠. 경납고에 들어섰을 때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F-35A 전투기 한 대가 경납고 중앙에 있었습니다. 동체 패널이 열려 있었고 전자전 장비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 7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원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 기술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F-35A 전자전 스위트 정기 점검입니다. ANASQ-239 전자전 시스템 전체 진단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요?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자 없이? 네. 한국 기술진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ANASQ-239는 F-35의 핵심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이걸 만질 수 있는 건 록히드 마틴 최고 등급 기술자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도 정비를 허용하지 않는 핵심 기술. 그걸 한국 기술진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정비 시간은요? 서정민이 곁에서 물었습니다. 물론 답을 알면서 묻는 질문이었죠. 미국 록히드 마틴 팀이 하면 42시간입니다. 저희 팀이 하면 16시간이요. 42시간 대 16시간. 한국 팀이 미국 팀보다 2.6배 빠르다는 겁니다. 기술을 베낀 게 아니라 기술을 넘어선 겁니다. 서정민이 저에게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 보유 F-35A 60대 중 정비 가능 비율입니다. 미국 기술진 없이 한국 기술진만으로 정비한 결과 가동률 9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공군의 F-35 평균 가동률은 55%입니다. 94% 대 55%. 한국이 미국보다 자기네 F-35를 더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위반 아닙니까? 미국의 기술 이전 조건에 한국 독자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을 텐데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습니다. 계약 위반이라는 법적 카드. 서정민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3년 전 한미 정비 기술 이전 협정 개정본입니다. 여기 서명란 보시겠습니까? 서명란에 적힌 이름, 미국 국방부 차관보, 그리고 날인. 미국 측에서 승인한 겁니다. 다만 실무진 사이에서 처리돼서 NSC까지 보고가 안 갔을 수도 있죠. 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정보는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있었고 협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읽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그럴 리 없다는 선입견이 필터 역할을 했으니까요. 경납고를 나오며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F-35가 이륙하는 굉음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트 배기가스의 열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서정민이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네. 정찰위성 48기도 보시겠습니까? 항공우주연구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센터가 있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솔직히 더 보는 게 무서웠습니다. 볼 때마다 제 22년치 보고서가 한 줄씩 지워지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호텔에 돌아와 하트에게 전화했습니다. 의원님, 기술 봉쇄 카드도 효과가 없을 겁니다. 뭐, 한국이 F-35 전자전 시스템을 독자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진 없이. 정비 시간은 미국보다 2.6배 빠르고 가동률은 미국의 1.7배입니다. 5초간 침묵. 거짓말이겠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F-35 정비를 한국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가 3년 전에 이미 승인한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트가 무언가를 내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 위스키잔이겠죠. 그 서정민이란 놈이 내 앞에서 쇼하는 거야. 속지 마. 한국 놈들은 원래 허풍이 세거든. 의원님, 저는 데이터를 봤습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데이터. 한국이 보여주는 데이터를 왜 믿어? 내가 22년 동안 뭘 배운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트는 보지 않고도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보고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체류 8일째. 새벽에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고 눈을 비볐습니다. 나카무라 켄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 분석관. 미일 동맹 채널을 통해 직접 이메일을 보내온 겁니다. 나카무라와는 인도태평양 안보회의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적고 눈이 예리한 사람. 일본 방위성에서 한반도 군사력을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메일 제목 긴급 한국 군사력 평가 관련 의견 교환 요청. 내용은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캠벨 보좌관 귀하. 일본 방위성은 한국의 자주국방 로드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무5의 사거리 3,000km는 일본 열도 전역을 사정권에 포함합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SLBM 탑재는 서태평양 전체의 전략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군사력 확장을 통제하지 않으면 일본의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합니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공식 채널로. 일본 방위성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를 우려한다는 건 그 미사일이 실제로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경쟁국이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오후에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나카무라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캠벨 보좌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나카무라는 일본어가 아닌 영어로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라는 뜻이었죠. 한국의 현무5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사거리 3,000km, 탄두 9톤이면 도쿄에서 오키나와까지 전부 타격 가능합니다. 일본은 이에 대한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나카무라 분석관, 한국은 일본을 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 판단이고 저는 군사적 능력을 분석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언젠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화면 위로 슬라이드를 공유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분석한 한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한국 국방력 종합평가 동아시아 2위. 재래식 전력 기준 세계 6위. 독자 해걱제 체계 구축 중. 세계 6위라는 평가를 일본이 내렸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한 평가가 아니라 경쟁국 일본이 내린 평가입니다. 이 무게감의 차이는 겁니다. 캠벨 보좌관, 미국이 전자권을 넘기면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사라집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본은 이것을 우려합니다. 나카무라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 들린 건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이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이 사람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한국을 통제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요청 자체가 한국 군사력의 다중검증이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일본은 이미 인정한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미국 동맹인 일본이 한국의 군사력에 공포를 느끼고 있고 미국에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NSC에는 한국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적이다라는 22년 된 보고서가 최신 평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인정한 걸 미국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른 게 아니라 안 본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서울 체류 9일째 밤. 호텔 방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4단계 실행한다. 해구산 축소 검토 발표. 이건 한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카드야. 핵 없이 어떻게 북한을 막겠어. 이거 하나면 끝나. 문자를 읽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9일입니다. 3일이면 끝난다던 출장이 9일째입니다. CNN 카드는 역효과. 주한미군 카드는 한국의 독자 억제력에 막혔습니다. 기술 봉쇄 카드는 한국이 이미 독자 정비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무의미했습니다.
하트가 만든 그랜드 패키지의 5단계 중 3단계까지 무력화된 겁니다.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뚜껑에 미 육군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 전 돌아가셨을 때 유품 정리해서 나온 상자입니다. 열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군번줄, 약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있는 걸로만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왜인지 상자를 열고 싶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죽 냄새와 오래된 금속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군번줄이 손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CAMPBLL, ROBRTJ 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누렇게 변색된 봉투, 발신인 난에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수신인 난에는 리처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읽어본 적 없는 편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2장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 크고 각진 글씨체, 군인의 글씨,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NSC에 처음 발령받은 해, 22년 전, 리처드에게 내가 NSC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쓴다. 축하한다. 하지만 한 가지 당부할 게 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나는 군사고문단으로 한국에서 8년을 보냈다. 그 8년 동안 내가 본 건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다. 눈빛이 다른 사람들이었다. 한국 군인들의 눈에는 뭔가가 있었다.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다. 굶주림이었다. 강해지고 싶다는 굶주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굶주림. 그 눈빛은 내가 베트남에서도,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 한국군 대위 하나가 나에게 말했다. 캠벨 대령님,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미국과 진짜 동맹이 되겠죠. 그 대위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눈빛은 잊을 수 없다. 리처드, 워싱턴은 한국을 약한 나라로 본다. 미국이 지켜줘야 하는 나라. 미국 말을 들어야 하는 나라. 하지만 나는 한국이 언젠가 스스로 일어설 거라고 확신한다. 그때 미국이 왜 배신하냐고 화를 내면 안 된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성장이다. 한국 군인들의 눈빛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눈빛은 언젠가 우리를 넘어설 것이다. 아버지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편지지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2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일어설 거라는 것을, 미국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22년 동안 그 반대의 보고서를 써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의존적이다. 전자권은 미국이 쥐고 있어야 한다. 한국은 스스로 설 수 없다. 아버지가 보냈는데 읽지 않은 편지. 한국이 보내왔는데 읽지 않은 보고서. 일본이 보내왔는데 무시한 분석. 전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진실은 항상 도착해 있었는데 제가 열어보지 않은 겁니다.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딩들의 불빛이 별보다 밝았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봤던 눈빛, 한국 군인들의 눈빛, 그 굶주림, 그것이 현무5가 되고 핵추진 잠수함이 되고 정찰위성이 되고 전자권 통보가 된 겁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의원님, 4단계 실행을 재고해 주십시오. 상황이 저희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다. 30초 만에 답이 왔습니다. 재고? 웃기지 마. 해구산 카드는 내일 아침에 나간다. 한국이 핵 없이 어떻게 버티는지 보자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하트가 마지막에서 2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해구산 축소. 이건 진짜 강력한 카드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재래식 전력을 키워도 핵무기는 없으니까요. 북한의 핵에 대항할 수단은 미국의 해구산뿐이라는 게 지난 수십 년의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ADD에서 본 슬라이드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1호함. SLBM 6기 탑재. 핵추진 잠수함에 SLBM을 탑재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탄두에 핵을 달지 않아도 정밀유도, 재래식 탄두로 북한 지도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사 위치를 특정할 수 없으니 선제 타격으로 무력화할 수도 없습니다.
핵이 없어도 핵에 준하는 억제력을 만들어낸 겁니다. 하트는 이걸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겁쟁이로 보고 있습니다. ATM으로 보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 체류 10일째 아침. 호텔 TV에서 CNN 속보가 터졌습니다. 미국, 한반도 확장 억제 해구산 재검토 착수. 국방부 관계자, 동맹 기여도에 따른 조정 불가피. 하트가 4단계를 시행했습니다. 해구산 축소 카드. 하트의 그랜드 패키지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 한국이 핵이 없으니 미국 해구산 없이는 못 버틴다는 논리. 수십 년간 유효했던 최후의 레버리지. CNN 보도가 나간 지 2시간 만에 서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오늘 오후에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오시겠습니까?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해구산 축소라는 최후의 카드 앞에서도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 기자석이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자들, 외신 기자들, 카메라가 숲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추진 잠수함 1호함 실전 배치 완료. 서태평양 작전 해역에 이미 투입. SLBM 6기 탑재 상태. 두 번째, 현무5 탄도미사일 추가 실전 배치. 기존 배치분에 더해 이동식 발사대 36기 추가 배치 완료. 세 번째, 한국형 3축 체계 완전 가동. 킬체인 선제 타격,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대량 응징 보복 KMPR 3개, 축이 동시 운용 가능 상태. 브리핑 룸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대변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없이도 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독자적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떤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해구산 축소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습니다. 해구산 없어도 됩니다라는 선언. 하트의 마지막 카드가 꺼내지기도 전에 무력화된 겁니다. 아니, 한국은 이 카드가 나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해구산을 꺼내는 순간 그거 없어도 됩니다를 세계 앞에서 선언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나오며 서정민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캠벨 보좌관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미소. 하지만 이제 그 미소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여유의 미소였습니다. 모든 카드에 대한 대비를 끝낸 사람의 미소. CIA 평가 보고서에 주의 요망이 떠올랐습니다. 서정민은 미소 뒤에 칼을 숨긴 게 아니었습니다. 미소 뒤에 3,000km짜리 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TV를 틀었습니다. 국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성명. 한국의 독자 억제력 확보를 주목한다. 나토는 한국과의 파트너십 격상을 공식 제안한다. 일본 방위 대신 기자회견.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려라고 말했지만 의미는 공포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의 군사력 확장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 영내 안정을 해치는 행동에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건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나라가 동시에 반응했습니다. 호의적이든 적대적이든 반응 자체가 한국 군사력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무시할 수 있으면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한다는 건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하트, 캠벨, 그 기자회견 봤어. 한국 놈들이 핵 잠수함을 실전 배치했다고? 이건 도발이야. 5단계로 가. 동맹관계 전면 재검토. 의원님. 뭐야? 끝났습니다. 3초간 침묵. 뭐가 끝났어? 그랜드 패키지가 끝났습니다. 5장의 카드가 전부 무력화됐습니다. CNN 카드는 역효과. 주한미군 카드는 독자 억제력에 막혔고, 기술 봉쇄는 독자 정비로 의미 없고, 해구산 카드는 오늘 무력화됐습니다. 5단계인 동맹 재검토를 실행하면 한국은 정말로 독자 노선을 걷게 됩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한국 편 드는 거야?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내가 30년 동안 워싱턴에서 살아남은 게 현실을 몰라서인 줄 알아? 한국은 미국 없이 못 살아. 그게 현실이야. 의원님, 한국은 이미 미국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캠벨, 너 해고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체류 11일째. 아침에 맥릴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캠벨, 하트가 내 해고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거절했어. 대통령이 내 보고를 직접 듣고 싶다고 해. 서울에서 보고서를 써서 보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22년간 제가 써온 보고서의 제목은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 안보 의존도 분석 및 미국 레버리지 유지 방안. 한국이 미국에 의존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제목. 지웠습니다. 새로 적었습니다. 한미동맹 재설계 대등한 파트너십을 향하여. 22년 만에 처음 쓰는 종류의 제목이었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점, 핵심 판단 수정. 기존 평가 한국은 미국의 보조 전력이며 전자권 없이 독자 작전 수행 능력이 없음. 수정 평가 한국은 현무 5 사거리 3,000금. 탄두 9톤, LSAM 요격 고도 60km. 해추진 잠수함 SLBM 6기. 정찰위성 군집 48기. 17분 주기를 보유한 독자 억제력 국가. 전자권 전환은 위협이 아니라 불가피한 현실. 22년간의 오류. 본 분석관은 22년간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 왔음을 인정합니다. 한국을 의존적 동맹으로 분류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이 아니라 관성에 기반한 가정이었습니다. 권고사항. 전자권 전환을 수용하고 한국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능한 동맹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의 손실이 아니라 미국의 손실입니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가슴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눈빛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 눈빛은 언젠가 우리를 넘어설 것이다. 아버지, 당신이 맞았습니다. 22년 전에 이 편지를 읽었더라면 저는 다른 보고서를 썼을 겁니다. 한국을 의존적 동맹이 아니라 성장하는 파트너로 분류했을 겁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다르게 봤을 겁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쓸 수 있으니까요. 보고서를 완성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백악관으로 직송. 전화기를 들어 서정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서 실장님. 네, 캠벨 보좌관님. 전자권 전환 일정 관련해서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그랜드 패키지가 아니라 전환 절차를 논의하는 협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정민의 목소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빌딩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거리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 이 나라, 아버지가 사랑했던 나라. 아버지는 한국에서 8년을 보내며 이 나라의 눈빛을 봤습니다. 굶주린 눈빛, 강해지고 싶다는 눈빛. 그리고 22년 전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읽히지 못한 편지. 하지만 그 눈빛은 편지와 상관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무 5가 되고 해추 진잠수함이 되고 정찰위성이 되고 전자권 통보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인정하든 말든, 일본이 두려워하든 말든, 중국이 반대하든 말든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펼쳤습니다. 그건 배신이 아니라 성장이다. 아버지, 당신의 아들은 22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같은 결론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ATM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보조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선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진짜 해야 할 일은 그걸 막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미동맹 재설계 대등한 파트너십을 향하여. 22년 만에 쓰는 진짜 보고서. 이번에는 워싱턴이 읽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NSC 보좌관이 한국의 자주국방 앞에서 22년간의 편견을 깨뜨린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